자, 오늘 우선 이제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내일이 이제 벌써 이제 윤 대통령이 일본을 갔어요. 예. 갔죠. 예. 네, 갔는데 벌써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뭐 강제동원 3자 변제 방안은 내 생각이다. 예. 윤석열 본인이 네. 자기가 내놓은 아니다라고 일본 언론과 유일하게 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굴욕 외교지만 일본에 가서는 이제 조공 외교죠. 그렇죠. 이 조공의 성과는 전적으로 제가 다 생각해낸 겁니다. 조공 외교의 그 성과를 혼자 독차지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 가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게 일국의 그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일본을 여전히 그 사대하는 조공을 바치러 간 뭐 사신처럼 일본 대사 행동하는 같아요. 거예요. 일본 대사나 제가 보기에는 총독부인가요? 거의 일본 정계에 진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출마해도 이런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될 그 것처럼. 정도면. 내용을 보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어렵다, 힘들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대선 전서부터 소신으로 그렇죠. 품고 있던 것을 해냈다. 그거를 설명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뚫고 해냈다는 식의 그렇죠.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인터뷰를 해서 진짜 두 번, 세 번 그 내용을 갖다 읽어야 될 정도로 충격적인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참 평생 그 이제 마음속에 동경해오던 그 일본으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인정 욕구들, 욕구. 인정 욕구가 일본이 여전히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이렇게 탁 나오는 걸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9면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미우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조선일보를 그냥 9면을 그냥 자기가 다 휩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특히 뭐 몇 가지 이제 우리 한국 언론에도 이제 인용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인터뷰도 있습니다. 어릴 적 보던 일본 거리가 눈에 선하다. 선진국답게 아름다웠다. 환장하겠습니다. 이제 어릴 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저게 아마 그 사시 낙방하면서 잠깐 동안 이제 일본에서 이제 수학을 한 적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보도를 한 적이 있었죠. 그게 거의 사실로 확인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 입으로.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본에 이렇게 일본 언론에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사실 또 중요한 걸 하나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요미우리와 인터뷰에서 정권이 교체돼도 일본의 구상권이 청구되지 않도록 검토해서 적극 검토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일본 일본 국민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또 정권 바뀌면 바뀌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거 다 검토해가지고 이번 안에다 집어넣는 거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그 법조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민법에 의해서 그 주장은 탄핵된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민법은 3자 변제가 불가능하도록 해놨는데. 그렇죠. 채무자가 인정하지 않는 그렇죠. 경우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채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받아야 될 분들이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구상권은 남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에 기반을 해서 그 손해배상을 하는 개인의 권리를 이 국가가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거죠.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법적으로도. 쉽게 말해서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너 갚을 돈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웃 주민들이 그냥 우리가 모아서 줄게라고 줬어요. 그럼 돈이 갚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기 갚을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왜 사실 구술을 했는지를 뭐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망각한 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됐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일본은 만족한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채무 관계는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침 이제 일본 정부가 한국에 그 심어놓았던 이 간자가 이제 성장을 해서 대통령이 되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본국에 돌아가서 밀정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밀정이라는 얘기. 거의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그러니까요.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내가 못을 박아두겠다라고 하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명박도 저러지 못했거든요. 일부러 자기가 일본을 마치 공격하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러면서
독도 등을 갖다가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했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한일 관계를 일부러 해치는 것처럼 해서 자기도 인기를 끌고 또 그러면서 또 분쟁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식의 고도한 플레이는 했는데 지금 이거는 뭐 완전히 대놓고 그냥 나는 일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독도에 대한 인식 같은 경우는 그 저들의 야욕들을 갖다 고스란히 이해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독도 영유권까지도 넘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의 국토를 당연히 우리 국가 원수라고 하면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완전히 탄핵 사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그리고 이 정상회담을 내일 한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기대했던 공동선언문마저도 아예 없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네. 참. 그냥 가서 오므라이스 좀 먹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뭐 내줄 게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굴욕 외교의 결과 이 조공으로 강제징용 배상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이 원하는 해법을 갖다 바치고 설명하고 브리핑하고 오므라이스 얻어먹고 오는 거죠. 와, 진짜 네. 거기에서 또 지시사항은 있을 것 같아요. 기시다가 하는 지시사항. 주지상 있죠. 그 지금 후쿠시마 현에 가서 네. 후쿠시마 현 지사를 만나가지고 안 그래도 기시다가 네. 그렇게 소원 수리를 받아갖고 이걸 관철시키겠다고 약속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잘 해 나가겠다라고 네. 기시다 총리가 답변을 한 기사입니다. 이게 JTBC 보도인데요. 네. 어제 보도가 됐죠. 야, 저거 충격이었어요. 후쿠시마산 규제를 풀어달라는 후쿠시마 지사 요청에. 후쿠시마가 어디입니까? 핵발전소가 예. 사고가 났던 곳이죠. 그렇죠. 네, 지금 후쿠시마산을 우리 한국에 들어올까봐 사실은 우리 식탁에 올라올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광우병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 이후로 사실 이제 일본 정부는 이제 국가 쇠망의 길로 사실 접어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거의 최대의 봉을 잡은 것 같아요. 한국의 이런 윤석열 같은 대통령,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나 다름없죠. 그렇죠. 예. 참 그런데 며칠 전에 그 국민의힘 그 새로 선출된 국민의힘 지도부들을 공관에 불러다 놓고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일본 이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연구할 일도 많을 텐데 공부할 것도 많을 텐데 술판을 또 이렇게 이건 아예 뭐 대놓고 기사가 났습니다. 예. 술이 다 떨어졌다고 김기현이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간저에서라도 가져와야지. 관저에 뭐 술을 쌓아놓고 있는 모양이네요, 보니까. 그러네요. 아니 지금 저 기자는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저걸 저렇게 웃음꽃 핀 만찬장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무려 또 프레시안이네요, 또. 그러네요, 진짜. 뭐 조중동에서 제목을 프레시안. 보면 모르는데. 야. 안타깝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리고 지금 진짜. 이 한일 굴욕 외교 때문에 지금 온 국민이 지금 도탄에 빠져 있는데 저들만 저렇게 히히 폈네요. 낙낙하고 있는 것은 진짜 지금으로부터 한 110년 전 굴욕적인 한일 합방으로 그 나라를 건네줬던 이 역적배들이 이거 정진석도 앉아 있네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전형적으로 이 전형적인 식민사관을 조선 우리가 힘이 약하고 조선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썩어 들어갔기 때문에 일본에 국권을 내줬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이 똑같잖아요. 얘기를 해줬죠. 네,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김재원은 저 대통령의 공약을 막 짓밟았는데 저기 옆에서 저렇게 활짝 웃고 있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개사과였다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네요. 광주 정신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방송이 좀 30분 늦어진 원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기사 때문이죠. 예. 그래서 전두환 손자의 폭로, 할아버지가 학살자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 검은 돈을 쓰고 있었다라는 저 인터뷰가 오늘 하루 종일 뜨거운 이슈로 부각이 됐는데요. 결국 이제 더 탐사도 이 손자와 결국 인터뷰를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초반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실 좀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이라 해야 되나요? 좀 약간 서먹서먹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살짝 걱정을 했죠.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정상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좀 걱정을 좀 하긴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풀렸어요. 분위기가 서로 이제 대화하기가 상당히 원활해지면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렇죠. 저 할아버지는 이제 학살자라고 하는 이제 발언이 이제 나오게 된 이제 과정들도 좀 취재를 좀 했었는데, 아마 이분이 그 중학교 때 유학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뭔가 국내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그 자기 아버지가 이제 박상하 씨하고 결국은 이제 부분 표현으로 이제 바람이 난 거죠. 바람이 난 것이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면서 친구들이 그 당시에 이제 자기 아버지 그다음에 할아버지하고 자기의 관계를 좀 알면서 이제 친구들이 뭐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예. 그때 명확히 얘기는 하지만 그때부터 결국은 그 전두환의 그 손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막 멍해처럼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로 이제 유학을 가고 난 뒤에 SAT 시험 볼 때 요즘 SAT 시험 같은 경우는 국내 학원들이 더 잘하잖아요. 그런가 보죠.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이제 그 국내에 들어와서 SAT 학원 다니는데 친구들이 몇몇 친구들이 이제 자기 앞에서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의 그 5.18 만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더라고요. 그렇죠. 자기가 전두환의 손자라고 하는 걸 알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깊이 깨달은 바가 있었고 외려 자기는 그런 친구들이 원망스럽지 않고 외려 나에게 진실을 얘기해 줘서 내가 그 진실을 깨닫게 해준 그런 친구들이 지금 생각하면 좀 고맙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내일 저희들 좀 편집도 좀 해서 음성 그냥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내용별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서 약간의 취재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내일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얘기만 하고 네네. 일단 뭐 이 전두환 이순자 씨 그 가족 입장에서는 이제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저는 진짜 소름 돋더라고요. 단순히 정치적인 친화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 자기 지지한 윤석열이 이긴 게 아니고 아주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하죠. 네. 자, 그 얘기는 내일 또 내일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아마 국내 언론들은 뭐 이런 걸 보도를 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 오늘 아침에 재판 갔다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오세훈 시장의 부인, 그렇죠. 갑질 의혹 관련한 오세훈 시장 부인 측에서 방실 침입으로 이제 고발을 했죠. 야, 요즘에 그 방실 침입이나 뭐 주거 침입 이거 굉장히 그 기자들을 갖다 공격하는 특별한 매뉴얼로 그냥 제시가 되고 있나 봐요. 네. 제가 30년 동안 기자 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만 그동안에 그 법정에 형사 피고인으로 서본 적은 없어요. 지난번에 뭐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뭐 2번 받은 적은 있지만 그래서 형사 피고인으로서는 첫 출정이었는데 그 저한테 적용된 혐의가 첫 등판치고는 좀 너무 좀 어이가 좀 없는 그 사건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제 부인 송현옥 교수가 세종대로 있으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학생들 상대로 한 그 갑질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써야 되는 연습실을 이제 본인의 이제 극단의 연습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뭐 학부생들이 굉장히 그 연습실 마련에 애를 먹는 뭐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당시 선거 과정에서 그 무슨 약자와의 동행이니 공정한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등 뭐 이런 공약을 하면서 잘난 체하던 이제 오세훈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기사였죠. 자기가 가장 가까운 와이프가 부인이 학생들 상대로 제자들 상대로 그런 갑질을 일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약자와의 동행을 안 하고 자기 딸과 동행. 그래서 저를 그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플러스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 부분들은 다 무혐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스토킹한 강진구를 담보다다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본인들이 좀
그랬던지 네. 방실 침입죄로 송윤옥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 송 교수의 제자들, 어린 제자들이 연습을 하고 있던 학생 배우 연습장을 찾아간 부분들을 와서 인터뷰한 것을 방실 침입죄로 검찰이 인정을 해서 네. 기소를 해서 오늘 이제 첫 재판을 받은 네. 오늘 아침에 또 권지현 기자가 가서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잠깐 보시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오늘 첫 출정인데요. 오늘도 재판 잘 받고 오겠습니다. 내년 걱정하시면서. 오늘 재판에서 주된 쟁점은 강 기자님이 그 세종대학교 그 연극 연습실인데 그날 그 연습실이 아니라 수업이 행해지는 강의실이라고 그 고소인과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의 부인과 검찰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여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자로서 취재 자유, 그거는 뭐 헌법상 기본권과 뭐 신문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호되는 인정되는 권리잖아요. 그러한 권리가 과연 이 사건의 그런 어떤 범죄 행위 성립 여부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끝으로 고위공직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이 자신의 비리 의혹을 취재하는 기자를 이런 식으로 뭐 명예훼손, 뭐 방실침입 이렇게 고소하는 이런 행위가 이게 원래 전략적 공세소송이라고 해가지고 선진국에서는 금지되는 행위거든요. 그러한 것이 우리 법원에서는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한 그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벌금형이라도 떨어진다면 앞으로 취재할 때 못할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결은 선고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문제가 되는 뭐 연습실에 들어갈 때 제가 노크를 했어요. 노크라고 들어갔다. 노크를 하고 방실 침입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상식적인 판단을 이제 판사분한테 좀 부탁을 좀 드렸고, 저희가 동영상 검증하고 그다음에 행해졌던 장소가 강의가 아니고 이제 오세훈 시장의 부인이 개인 극단, 학생들의 연습실로 써야 되는 걸 개인 극단에 이제 연습실로 썼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입증하기 위해서 사실조회 요청을 했는데 판사분이 다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기일 때는 충분히 저희들이 뭐 결백이 확인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당시 취재 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한 현장 동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팩트들이 쉽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런 내용들을 본다면 상식에 반하는 판결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영상은 심지어 검사가 제출을 요청을 해서 제가 이미 검찰 수사할 때 제출을 했어요. 그걸 동영상을 보면 도무지 그걸 방실 침입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검사가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묻지마 기소고 나중에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일단은 강진구를 방실 침입으로 기소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에 대한 주거 침입과 묶어서 강진구는 이게 상습적인 범죄, 그리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하는 공불 때는 재료로 활용한 기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서울시에 오세훈 시장의 입장을 질의하기 위해서 연락했을 때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부인이 고위공직자는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을까요? 자, 공직선거에 나온 후보자 검증할 때 있어서 배우자 및 친인척들은 당연히 검증의 대상이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더 오세훈 시장이 스스로 공정한 서울시, 약자를 위한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면서 서울시에 당선이 됐는데, 자신의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갑질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으면 당연히 후보자 입장에서는 확인해서 사실 있으면 사과하는 것이 당연히 공직 후보자의 자세죠. 네. 상식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공수처법 있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거기 보면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그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고위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그리고 가족들도 고위공직자의 어떤 그 권한을 잘못 행사하고 할 어떤 위험성, 우려가 있다라는 걸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교수로서의 책임도 막강하지만 그럼요. 예, 더구나 고위공직자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 지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그럼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이른 아침부터 재판에 오늘 뭐 전두환 인터뷰에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그런데 뭐 방실 침입 사실 저건 뭐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고 봤는데 네. 법원에 출입 기자들이 또 와서 직접 그 받아 줬고요. 그리고 이게 뭐 기사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뭐 더 탐사가 뭐 하여튼 뭐 언론에도 이제 관심이 많아져서 기자들도 네. 여러 그 우리 김시몬 기자 네. 관련한 그 인터뷰 오마이뉴스 인터뷰 기사도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따로 제작이 돼서 또 많이 또 이게 알려지고 있답니다. 기자들이 지금 더 탐사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검사들은 초인종을 눌러도 주거침입, 네. 노크를 해도 방실침입.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기본 예의가 어디까지가 예의를 지켜야지 침입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제가 영장 실질 심사할 때 그 검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무려 사전에 그 인터뷰 약속도 잡지 않고 허락도 없이 그냥 직접 방문을 해서 취재를 했다. 이게 이제 검사가 저희를 이제 방실 침입, 주거 침입으로 이제 기소한 또는 스토킹으로 기소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기자는 앞으로 취재 활동을 할 때 정식으로 사전 인터뷰 약속을 찾고 저쪽에서 충분히 기자가 뭘 물어볼지 알고 대비해서 가서 마이크를 들이대야 취재가 허용이 되는 것이고 이제 불시에 이제 기습적으로 가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물어보는 이런 그럴 때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진실들이 나오는데 그런 취재들은 이제 범죄가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어떤 고위공직자가 그 한 탐사보도 기자가 불시에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뺨을 때리던 게 생각이 나네요. 이야, 참.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네. 참 답답합니다. 정말 기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저분들에게 한번 좀 특강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디어 비평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예.